안녕하십니까, 허소영입니다. 네, 지난 3편에 이어서 이번 네 번째 이야기 여러분 좀 궁금하게 기다리셨을까요? 네, 3편에서는 죽음까지 생각했던 이재명이 김창구 선생님 덕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그 과정들을 다뤘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에게 봄이 시작되려는가 싶은데요. 그게 생각만큼 간단치는 않습니다. 대입까지는 8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공장도 계속 다니면서 학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면서 밤새 공부하고 새벽 4시 통금이 해제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잠시 눈을 붙인 다음에 다시 출근하고 출근해서는 쇳가루를 마시면서 일하다가 퇴근과 동시에 또 학원으로 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이재명이 공부한다고 봐주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싸우고 졸음과 전투를 치르면서 여전히 갈비뼈가 부러지는 공장에서의 폭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죽을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친구 심정훈의 회상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며 입시학원을 다녔어요. 재명이는 책상에 볼펜을 고추 세우고 졸면 이마가 찔리게 해두었는데 볼펜에 이마가 찔리는 걸 여러 번 봤죠. 나중에는 가슴이 닿는 부분에다가 압정을 붙여둬서 졸면 가슴이 찔리게 해뒀는데 아마 거기도 많이 찔렸을 거예요. 재명이는 한 번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독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하여튼 재명이의 집중력과 끈기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압정에 참 많이 찔렸죠. 처음에는 찔리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나중에는 압정에 찔린 채 그대로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많았고요. 압정에 찔리고도 잠이 오느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고서 곳곳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이재명의 공부는 말 그대로 혈투를 벌인 과정이었죠. 이재명의 일화를 보면 야 정말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수면 시간 3시간 여느 학생들처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다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투정하거나 아버지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죠. 오로지 자신을 더 담금질할 수밖에 없었죠. 혹독하게 집중하고 단호하게 실천해낸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들이죠. 그리하여 이재명이 받은 점수는 얼마였을까요? 네, 학력고사 점수 285점이었습니다. 전국 등수를 하면 2,500명 안에 드는 상위권이었죠.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중앙대 선호장학급 A급으로 입학한 이재명은 3학년까지 등록금 면제에 매월 학자급으로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이 공장에서 받았던 마지막 월급의 3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형인 이재선의 학원비도 내고 자취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교복을 입으면서 그는 생애 처음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을 위한 다짐을 일기장에 적어둡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겠다. 그래서 약한 자, 나의 어린 시절처럼 약한 자를 돕겠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보겠다. 평생 처음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맹아, 내는 인자 죽어도 한이 없대. 니는 크게 될 기라 내가 그랬지? 그래 엄마, 내 크게 될 기라. 그래가 엄마 억수로 호강시켜 줄기라. 재명과 어머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웃고 서로 사진을 찍어 주었던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재명의 일화에서 어머니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재명은 세상의 모든 굴욕, 세상의 모든 억압은 참아도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은 저 자신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몇십 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몸도 마음도 낮추었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시절 산후조리조차 하지 못한 시장통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살핀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달리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식들과 돈독하게 소통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더 그랬고 특히 이재명의 아버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이 애틋함이라면 아버지와의 기억은 원망이 많습니다. 학업을 못하게 했고 공장 아니면 시장통으로 이끌며 쉴 틈을 주지 않았죠. 물론 그 자신도 쉴 틈 없이 수전노처럼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넘어서 아버지에게 모욕을 준 경비원을 응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계기로 아버지도 재명이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해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이재명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모처럼 마음의 여유가 깃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기로 했다. 1시간을 그냥 서서 소비하느니 40원을 더 주고 1시간을 번다면 큰 소득이라고 생각된다. 재선이 형도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니 같이 타고 다니도록 해야겠다. 지금은 벌써 2시 30분이 넘었다. 오늘이 벌써 내일이 된 모양이다. 엄마, 아버지, 형, 동생의 숨소리가 들린다. 잠에 깊이 빠진 모습들. 이렇게 한 방에서 고생하면서 살지만 이렇게 살더라도 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았기에 우리 형제는 우애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아버지와는 등지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 가정에도 영원한 행복이 오기를. 네,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캠퍼스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은 이재명이 가장 오랜 꿈이었지만 그의 삶은 좀처럼 그 여행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사로잡혀 살아온 자신에게 바깥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을 선물로 주고 싶었죠. 성북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처음 도착한 것은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춘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반가운 거 있죠? 친구 심정훈의 큰 댁에서 신세를 지고 소양강을 거쳐서 양구로 가게 되죠. 광치령에서 헤매고 한계령을 거쳐서 양양에서 처음 동해바다를 만납니다. 그의 여정을 조금 들어볼게요. 여기서 인생의 한 단면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중에서 얻은 커다란 소득이었다. 산이 구름에 가리어지지 않고 완전히 노출되어 모든 그 깊은 골짜기를 드러냈더라면 과연 지금까지의 그 긴 고갯길을 내려올 수 있었겠는가? 네, 오히려 보이지 않아서 상상력으로 그 힘든 길을 올 수 있었다. 오히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런 인생의 맛을 이재명은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에서 매일 산길을 걸어서 6년 동안 초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전 잘 알아요. 오르막을 올라가면 내리막이 기다린다는 것을, 또 내리막을 내려가면 오르막이 기다린다는 것을요. 내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고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여행에서 온 몸으로 인생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재명에게는 모든 곳이 학교였습니다. 공장이 그랬고 이번 이 여행도 그랬습니다. 여행 막바지 내린천에서 낚시를 하다가 입질조차 하지 않았을 때 헛수고를 하며 배운 지혜는 그에게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내린천의 은원 낚시꾼은 잘못된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알려주었다. 네, 이렇게 캠퍼스 생활을 즐기면서 그 공부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이재명은 군부 독재 타도 또 노동 3권 보장을 외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동이라면 뼛속까지 체득해온 그에게 학생들의 외침은 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광주 항쟁은 언론에서 가르쳐준 대로 광주 폭동, 광주 사태였습니다. 친구 이영진으로부터 광주 학살의 현장을 담은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요. 거기서 이영진은 이재명에게 광주 학살 현장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비무장의 시민을 대낮에 잔인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그 비디오는 이영진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폭도는 광주 시민이 아니고 군부 독재 정권이었다. 이재명은 굳어있던 의식의 껍데기가 갈라지며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너무 잔인해서 고개를 돌려야 했던 장면이 며칠 동안 눈앞에 어른거리며 이재명을 괴롭혔다. 그동안 전두환 정권과 언론에 속아한 것이 창피하고 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장 운동권 학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은 알았지만 당장 가족의 생계가 그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재명을 포섭하려던 이영진은 그의 완곡한 거절과 동시에 약속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운동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재명이는 지금은 같이 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면서 자기는 사법고시 붙은 다음에 판검사 안 하고 변호사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안 믿었을 텐데 재명이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재명이가 빈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친구들을 아주 경멸한다는 걸 난 알고 있었거든요. 안 할 것이었으면 난 못해, 난 안 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친구거든요. 재명이는 술자리에서 한 안 지켜도 될 약속도 자기가 했으면 손해를 무릅쓰고 지키고 마는 친구니까요. 자, 그리고 그는 드디어 1984년 5월 첫 번째 사법고시에 도전해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교적 해피엔드의 이야기군요. 자, 이전보다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재명이 성인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친구도 사귀면서 소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들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약속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고 거짓이거나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을 제일 꺼려했다고 하죠. 그만큼 자신에게도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했다와 한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해왔냐고요? 공약 이행률을 보겠습니다. 성남시장 첫 번째는 96%, 두 번째는 94%의 공약 이행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요, 무려 96.1%의 공약 이행률을 보입니다. 전국 최고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의 한다. 311만 호 공급, 반값 아파트, 그리고 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90%까지 취득세 부담은 경감합니다. 했다가 있어야 한다가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네, 이렇게 이재명의 삶에 햇살이 들이우고 봄날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더 궁금하실까요? 그러면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